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명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현입니다. 지식 콘텐츠학부 2학년생들은 저하고 수업 경험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저를? 네. 또 제가 직접 수업에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김바로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들어봤던 우리 1학년 학생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콘텐츠학부 창립 1주년 기념의 자리에 또 벅차게도 이 디지털 인문학 입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 출판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책을 만들어낼 생각을 제가 사실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책이 만들어진 것은 전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이명상 선생님께서 그런 기획을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푸시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떠한 책인지 소개하면서 이 지식 콘텐츠, 디지털 시대 지식 콘텐츠,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 콘텐츠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라는 요청을 제가 임 선생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여기 올라오면서도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인문학 입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책 뒤에도 그 서문의 일부를 옮겨서 얘기했듯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뜻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네,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벅찬 주제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대학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제가 혹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 아시나요? 어디죠? 교보문고? 어딘가요? 네, 서점. 서점. 아마존. 네, 뭐 구글 북스.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 어디죠? 롯데? 예전에 영국에 있는 뭐 헤롯 백화점이 그야말로 From Needle to Elephant, 바늘에서부터 코끼리까지 없는 게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 그랬는데 사실 요즘 말로 아니 좀 구태의연한 말이지만 젤이 안 됩니다. 미국의 메이시? 아니죠? 어디예요? 아마도 이베이. 네. 네. 그런 식으로 따져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아날로그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세계 제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디지털로 간 거죠. 인문학.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지금 디지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탐구하는 인문학만이 여전히 아날로그 세계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일을 논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인문학하고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베이와 같은 그러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도 혹은 아마존과 같은 전자 서점도 결국은 인류가 아날로그 세계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것이 그것을 디지털 세계에 옮겨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그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새롭게 추구한다기보다도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그러한 인문 지식이 그것이 아날로그 상에서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데 디지털 세계에 가서 정말 진정한 가치를 이 시대에 맞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이 테크놀로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에 제가 저항하느라고 제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자들의 과제지 기술자들의 과제가 아니죠. 그리고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인문학을 하겠다고 대학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과제이죠. 자, 그런 인문학이 디지털 인문학이 이 학부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뚜렷한 비전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대학이 대학원 대학이고 석박사 과정만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걸 제 소임으로 삼았었는데 그 학부생 수준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가르쳐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는 사실은 제가 우리 임영상 교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그 시사를 받은 바가 큽니다. 자, 왜 학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디지털 인문학은 전통적인 인문 지식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교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원어민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전통적인 인문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 방법입니다. 자, 디지털 인문학이 기존의 인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인문학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어민들, 디지털 네이티브스들에게 인문학이 의미 있게 다가가고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디지털 네이티브스들인데요. 디지털 세계에서 자라나고 성장해 와가지고 모든 것이 디지털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말은 뭐죠? 네, 디지털 이미그런트, 디지털 세계에 나중에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원어민 이주자, 저는 대한민국에서 인문학 하는 사람 중에 디지털을 제일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디지털 이주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모든 어떤 학문적인 교육 과정을 다 마치기까지 아날로그적인 방법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디지털 이주자냐고. 내가 볼 때 원어민인데.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카톡을 쓸 때 쓰는 문장과 논문을 쓸 때 쓰는 문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럼 당신은 뭐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이주자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른 테크놀로지 하나들은 저보다 조금 아직은 미숙할지 몰라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건 하룻밤의 노력으로 혹은 일주일간의 공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쉽게 일상적으로 몸에 익듯이 그렇게 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실은 오늘날의 대학의 인문교육이 30년 전
아날로그 세대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그 인문교육을 받는 거랑 똑같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디지털 원어민들은 그걸 재미없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접하고 디지털 방법으로 표현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손발 묶듯이 디지털적인 것하고 무관하게 옛날의 방법만으로 인문학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절실함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 그것이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더욱더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게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문대학 안에 속하면서 그 인문학의 새로운 미래와 활로를 모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이 인문대학의 인문학 전공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들 항상 고개를 높이 세우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문화 콘텐츠 연계 전공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어서 디지털 지식 콘텐츠 학을 선택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과연 문화 콘텐츠하고 관계가 있나 하는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실 텐데 사실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기초이자 첩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으로 삼고 배우고자 하는 이 지식 콘텐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레고 그림을 보였습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그러한 sab도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콘텐츠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건 결코 아니에요. 어디엔가 있는 자원을 그것을 새롭게 조직해가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콘텐츠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좀 더 쓰임새 있는 것이 문화 콘텐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드라마건, 영화건 혹은 새로운 어떠한 테마파크의 설계건 그 요소들은 모두 인류가 쌓아온 오랜 지식의 축적 속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존의 인문학이 예전에 쌓아져 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슷한 것을 계속 재생산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식 콘텐츠학은 좀 더 과감하게 그것을 헤쳐서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 레고 블록으로 새로운 것을 쌓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일지 몰라도 이 부분은 전통적인 인문 지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인문 지식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직해서 새롭게 문맥이 통하게 해가지고 문화적인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 옛날에 인문 지식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제는 재미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배울거리와 즐길거리가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것이 디지털 인문학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담아본 왜 디지털 인문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견해입니다. 나의 인문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찾아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는 그러한 학구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세계의 관심사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 할머니의 일, 내가 여행 갔던 곳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밀접한 것이니까.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자기의 관심의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주옥 같은 지식의 이 보석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이 옛날 저희 세대, 나나 우리 이명선 선생님 세대와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넓게 고속도로로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줄줄이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찾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인문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가꿀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그 방법을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가운데 선생님이 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던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던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여러분들의 제자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나의 인문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배우는 것이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저의 나의 인문학의 관심을 쫓아가지고 만들어본 컨텐츠입니다.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요.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오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쪽 서편 연못 옆에 있는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벽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림이 있나 보다 하는 정도였지만 그 다음에 점점 이 그림의 내용과 그 그림이 왜 여기에 있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것이 1960년대에서부터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 민족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으로 그려진 민족 기록화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그림들이 또 이렇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그림이 모두 하나하나가 다 우리 민족의 역사,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쫙 나열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 연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그 속에 많은 지식의 요소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추적해 놓게 되게 되면은 우리 민족사의, 우리 역사의, 우리 문화사의 많은 부분들이 찾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한편 저희 대학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국인 학생들에게 억지로 한국 역사를 알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이렇게 도서관 강당 투어를 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6.25 때의 이야기든 아니면은 고구려 때의 이야기든 이 학생들이 훨씬 더 흥미있게 그 내용들을 탐구해 나가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무한히 열려진 그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지식을 찾아서 탐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또 하나의 즐길 거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지식 콘텐츠이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문화 콘텐츠이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 저와 이명선 선생님 그리고 김바로